좋은 택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로 물건을 공급하시겠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연말, 가을에서 내년 봄 사이에 하겠죠. 왜? 총선이 4월이니까. 그럼 그때 물건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때 좀 집중적으로,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들어가시면. 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주택 매수 타이밍은 언제 올까요? 이번 시간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집을 사야 하냐 이런 네. 질문들 계속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 당시에 이제 하락했을 때 집을 사냐 마냐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충분히 내려온 부분인데 더 내려갈 수는 있다. 그런데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라. 네. 그랬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시라는데 그 사이에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 대책으로. 네네. 그래서 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갈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매수 타임이 언제냐. 지금 이제 올라온 바람에 정부 대책으로 좀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타임은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집값 꼭대기를 딱 찍을 때를 더듬어 보시면 지금 한 80% 90% 회복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무런 외부 요건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시장에 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경제 상황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적되고 있고 세수가 부족해요.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뭐죠?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잖아요. 줄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소비가 감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주택가격이 올라가려면 상식적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주택 공급도 많이 부족하고 소득은 늘고 이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근데 지금 그게 다 정반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일이밖에 안 남았다고 판단돼서 네네. 겨울까지 지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PF금리들이 또 혹시 조그맣게 터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그래 역시 이 부동산 너무 비싼 값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 매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매물들이 이제 또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못 팔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이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갈 요인이 있나 보자 이거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려면 펌핑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생각하시기에. 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핑 하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펌핑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펌핑이 멈춘다? 그럼 내려간다. 그런데 입지 물량이 올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네. 내년도 많네. 내년까지도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소득도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결론은 타임은 연말에서 내년 봄까지 충분히 보시고 나서 올라가 봤자 아마 5% 10%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더 조정이 클 수도 있다. 그럼 저 같으면 후자에 좀 타임을 맞춰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제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한 90% 이상은 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시고 추가적으로 이 공공분양 물량이 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전 정부에서 왜 택지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전국 120만 원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 중에 몇십만 원을 지금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죠. 무주택자분들이. 그것도 저렴한 분양가에. 그러면 박수치고 집권에 도움이 되시잖아요. 네. 정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거고 집권 다수당이 되면. 그럼 그걸 위해서는 좋은 물건, 좋은 택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로 물건을 공급하시겠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연말, 가을에서 내년 봄 사이에 하겠죠. 왜? 총선이 4월이니까. 그럼 그때 물건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때 좀 집중적으로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들어가시면 좋은 입지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높죠. 네. 대출을 받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를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막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네네. 경제학은 기본이 가정법이잖아요. 수요 공급이라는 게. 네. 자, 100명의 수요가 있고 뭐 50명의 공급이 있고 시장 상황이 딱 이럴 때 수요 공급의 이론은 이렇게 된다는 전제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진이 났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전쟁에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극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사업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집 사러 가겠어요? 그쵸. 그 분위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런 이제 외부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 네. 금리는 두 번째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경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또 사람들의 소득이 좀 상승하면서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럴 때는 말씀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에 촉진 효과가 되죠. 왜? 부담이 적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에 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이전이 되는 그런 부담이 느껴지면 내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물가가 저번 달에 3.2%대 후반인가 3% 초반으로 갔다가 지금 또 올랐거든요, 물가가. 이런 복잡한 리스크들이 아직도 존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집값이 내린다는 거는 그건 정말 단편적인 판단인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고 첫 번째 요인은 항상 지금 상황이 경제가 안전한가 그리고 수요가 제대로 있고 유효수라고 그러죠. 그 수요가 적당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지금 금리 동결됐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죠? 지금 두 달째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거든요. 시장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럼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은 금리를 또 올려야 돼요.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로 다주택자분들이 제 생각에 집을 빨리 팔아야겠어가지고 네. 이걸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도 폭등한다라고. 전혀 근거는 요만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정반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받아들이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경제 상황을 먼저 보셔라. 네네. 특히 미국도 보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만의 어떤 단순한 문제로 결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거네요. 집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네. 느낌이 더 내려갈 것 같아. 이제 막 거품이 꺼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난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사겠어요? 기다리죠 또. 폭등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럼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금리를 갖다가 3.5에서 4%, 5% 올렸는데도 집값이 2년 동안 올라요. 왜 오르죠?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똑같을 때 말씀드린 대로 오르면 집값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거 맞는데 경제 상황이 그때 어땠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막 10%도 찍고 뭐 6%도 찍어서 평균이 한 7, 8%대예요. 네. 소득도 막 늘어날 때고 금리가 2% 올랐는데 내가 소득이 7%가 늘었어요. 살 능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인구도 늘고 있고 지분 부족해. 그러니까 오르죠. 그러니까 금리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좀 집값 반등은 언제쯤 올까? 민스키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되겠구나. 민스키 모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스키 모먼트 핵심이 5단계인데 그분이 금융 불안정성 이론을 세운 분인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민스키 모먼트 뉴스 조금 치시면 많이 보여요. 네네. 보세요. 뜨는 이유가 왜 뜨냐면 그분이 말한 그 민스키 모먼트 타임이 왔다고 지금 다들 얘기해서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모먼트가 뭐냐? 5단계인데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투자를 했다가 붐이 일어나면 타고 올라가죠. 그 붐의 정점에서 약간 환상이 생겨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그럼 맨 꼭 네 번째 점에 가면은 거기서 환상의 꼭지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끌 완때처럼.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더 갈 거야 하고 쫓아오는데 그분들은 빠져나와요. 네. 그게 프로피트 메이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테이큰 타임, 네. 이익을 취하는 타임.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맨 아까 1단계 사신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냐. 이거는 뒤에서 쫓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패닉이에요. 5단계가. 그럼 붕괴죠. 이게 5단계인데 이걸 또 3단계로 구분해놨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4단계가 연골대예요. 그럼 남은 건 5단계가 패닉이니까 민스키 모먼트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네. 금융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금융 차입의 개념에서 해지 차입금융 그리고 투기 차입금융 그리고 폰지 차입금융 세 가지 나눈 거예요. 그럼 해지는 뭐예요? 이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5단계일 때 1단계처럼 내가 금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채권이 올라갈 것 같아, 환율이 올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해지 분산을 했는데
그거는 원금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손실이 나면 여기서 이득이 나니까 해지 기능으로서 다 하니까 원금 그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단계니까 안정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음이나 이런 걸 거치면 투기 금융 단계가 되는 거예요. 투기 차입 금융. 뭐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 이자로 했는데 20% 수익이 나면 해야겠죠.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붐이 같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투기 금융이에요. 네. 투기성이 이제 가세란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요.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사줘야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피라미드 아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폰지 금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 투기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갚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갚을 수는 있지만 네. 요즘 여러분들 느끼시는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투잡, 쓰리잡 뛴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상태가 되는 거야. 갚는데 너무 어려워. 갚기는 갚는데 힘들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폰지 금융. 갚을 능력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폰지 금융이에요. 네. 왜? 내가 올인했는데 나 같은 더 바보가 있으면 팔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돌아보니까 바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네, 막아는 거네요. 3단계. 그래서 그 폰지 금융 단계가 우리나라 초입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상향되는 거 있잖아요. 고개 지나야 다시 올라가겠죠. 그 한 번에 진폭 조정을 크게 겪어야 네. 다시 쭉 갈 거다. 그 정점을 이어보면 지금 선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거품이 있고 여기 내려오고 네. 다시 맞추면 기간을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4년 정도? 3, 4년. 그 조정이 거쳤다라면 만약에 4년, 5년 뒤부터는 찬찬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다만 예전하고는 틀려요, 시장이. 예전에 그 곡선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안 나오고 좀 완만하게 이미 이제 시장에 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좀 가격으로 삼아도 될까요? 되죠. 어, 가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대 수익률, 은행에서 할 때 사업 잡을 때 뭐 내부 수익률 이런 개념이 있고 또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 배당률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식의 시세 차익을 내면 주식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사업을 하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근데 그 사업에다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다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거 뭘로 받죠? 이자율로 받잖아요. 다 개념들이 뭐 캠레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 환원율. 파이낸스, 금융 쪽에서 쓰는 건 이제 캠레이트를 써요. 자본 환원율. 근데 부동산도 그걸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일부 아파트를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주택 가격이 22억이에요. 근데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와요.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 400대 되거든요. 32평이. 계산을 해보면 20억에 해보면은 한 2점 초반 나와요. 수익률이. 그게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 채권 수익률은 지금 미국 걸 사면 4.5%란 말이에요. 그럼 2.5하고 4.5하고 2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자산가다. 그럼 그 집을 그냥 들고 있나요? 20억에 빨리 팔겠죠. 그리고 미국 채권을 사두겠죠. 왜? 10년 동안 5% 받는데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은 약간 거품이 꼈다고 볼 수 있어요. 1번은 그런 가격 산정은 됐죠. 네. 그런데 자본 시세 차이. 국가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고 이래서 찾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네네. 그 가격이 될 때 팔 수도 있잖아요. 자본 시세 차이. 그것도 사실 환산해서 임대수익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게 잘 통했어요. 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차후로는 어때요? 모르잖아요. 잘. 약간 왜 우리 다 들으셨잖아요. 저성장 국면, 그렇죠. 고령화. 고령화. 이걸 생각하면 예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본시세 차익의 어떤 갭이. 그러면 거기를 환산한다고 해도 지금은 채권과 부동산의 투자에 어떤 형평성이 얻은 게 낫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내려가면 채권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환금성도 좋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라면 비슷하면은 채권도 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자산가들의 분포가 부동산 40%, 채권, 주식 3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이 인구가 늘고 막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 70% 가까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둘 다. 겪고 나면 자산 분배가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럼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집값이 이제 상승 국면에 왔을 올 때 수 있죠, 예. 네, 어느 지역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즘 들으셨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 생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장이 있어야 뭘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니까 네네. 제조를 하던 그 공장이 이제 공산물 공장일 수도 있고 농산물 공장일 수도 있겠죠. 요즘 농산물도 공산화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팔아서 벌어서 서로 물물 교환해서 먹고 살잖아요.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쇠락하겠죠. 네. 그 도시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럼 공장이 많고 좋은 데로 사람 쫓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뭐 제가 한 가지 말씀, 평택 같은데 지금 잠시 올랐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 평택은 세계에서 거의 뭐 10위 안에 드는 그 항구예요. 사이즈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네. 중국 시대 뭐 이걸 다 생각해서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구나. 부지를.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도시라고 봐요, 저는. 그럼 거기는 계속 산업자본이나 투입이 되면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면 유치원도 필요하고 상가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학교도 네, 필요하고 이제 기반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도시, 그런 성장 도시는 무조건 일본으로 보시면 된다. 그럼 이번에 용인에 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럼 같은 수도권이지만 용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용인이 더 특혜를 본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말씀 주신 대로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부동산을 자산 상승 증식의 어떤 대상으로 본다는 게 요점은 그거죠. 정부가 뭘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고용 인구를 보시면 돼요. 어느 인구가 느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걸 보시면 이제 바로 도시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선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그림 보시고 정부 발표하는 거 딱 붙이시면 보이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내 집 마련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